저도 요즘은 이제 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강의 한번 잘해봐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숫자를 일단 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89,175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뭐 그런 걸 묻냐. 제가 좀 불쌍해 보이시면 뭐 추측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숫자일 것 같으세요? 강의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제 제가 들고 나왔겠죠. 네. 1년 이상. 오,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2022년, 저희가 이제 작년 거는 지금 막 이제 통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는 없고, 2022년에 한 해 동안 유산으로 잡힌 건수가 89,175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한 8만 건 정도, 너무 좀 뭐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정말 2번, 뭐 3번까지도 유산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 통계에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년간 출생아, 유산 현황 이걸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뭐 너무 뭐 의학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단순한 것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지금 현재 현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그 임신 그러니까 출산 수가 계속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 또 하나는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져서 굉장히 이제 늦은 나이에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까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거 두 가지만 그냥 생각하시고 이 표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13년 딱 10년 전에 출생아 수가 43만 명쯤 돼요. 근데 지금 딱 10년 만에 24만 9천 쯤. 그러니까 이 10년 안에 뭐 거의 조금 뭐 과하게 얘기해서 반토막이 난 건데요. 그래서 뭐 뉴스 기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흑사병 이런 거 돌 때보다도 더 줄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 진짜 난 거거든요. 더 줄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출생아 수가 이만큼 줄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산 수도 줄겠죠. 밑에 분모가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산 수도 12만 건인데 89,175 아까 봤던 이제 그 숫자인데요. 이만큼 줄었는데 여기는 거의 한 20만 정도가 준 반면에 여기 보시면 사실 크게 많이 줄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버리고 10만 명 중에.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율로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이제 2022년에 35.8%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3대 1 정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 4건이 있으면 3번은 이제 끝까지 출산하는데 성공을 하고 한 건 정도가 이제 유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을 하면 한 4분의 1 정도는 유산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한나 센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무조건 나쁜 거냐 유산이 또 좋은 면도 사실은 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최적의 어떤 아이들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애들을 태어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뭐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받는 이제 충격 뭐 어쨌든 그런 그 자체가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숫자는 줄고 있는데 비율을 한번 볼까요? 비율을 이때 27% 뭐 28% 이러다가 유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해가지고 임신을 확률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유산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제 자주 옛날에 그냥 유산하면 통계에 안 잡히던 숫자가 이제 잡혀서 이제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 임신했을 때 유산하는 비율이 이제 조금 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출생하든 유산수든 절대 수는 줄고 있다. 줄고 있는데 그 비는 예, 유산하는 비는 좀 더 늘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표긴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89,175명을 나눠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이것도 아마 좀 놀랍지 싶은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는데요. 20대, 30대에도요. 30% 정도가 유산을 해요. 실제. 그러니까 가장 그 출산을 하는 정년기에도 이 정도로 사실 유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산은 예,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40대가 되면 예, 여기는 이제 거의 한 1대1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출생아 수랑 유산하는 수가 그만큼 거의 비슷한 정도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산 수가 이제 이때보다는 이제 확연히 이제 늘게 되고 50대가 되면 거의 사실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고요. 당연히 이제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 난임 시술을 받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결과가 이제 유산으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비율로 따지면 사실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퍼센트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 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20대, 30대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유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난임 시술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난임 시술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좋아지면서 임신율을 높이긴 하나 여전히 이제 그 유산 수는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산 비율이 늘어나는 예,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한 8만 명 정도 대충 그죠? 예, 8만 명 정도가 되는 예비 엄마가 있겠죠. 그 유산한 아기들의 엄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엄마만 있냐, 예, 그 옆에는 또 예, 아빠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용기 내서 예, 남자분 두 분도 같이 오셨는데요. 저도 남자잖아요. 예, 잘 대표해서 잘 오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예, 시기를 겪고 넘어가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과연 좀 있을까? 또 우리는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 서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많이 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많이 좀 늦었다고는 생각하나 예, 권역센터도 좀 생겨서 예, 이런 그 유산, 난임, 그다음에 출생 이후에 그 산모들 예,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센터가 생기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굳이 이제 난임 스트레스만 별나게 이렇게 예, 뭘 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게 뭐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미 사실 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임신이 뭐 요즘 많이 줄고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그러니까 애를 낳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포기를 좀 더 쉽게는 할 수 있잖아. 아, 원래 잘 안 되는 거구나. 저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자료들에서 봐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임신을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84.3%고 그것도 이 난임을 경험한 900명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난임은 막 뭐 여러 가지 난임 시술을 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한 그러니까 정상인 부부가 만나서 1년 정도 동상적인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그냥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충분히 뭐 애를 가질 수 있는데 1년 동안 뭐 다른 일 때문에 미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제 사실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예, 우리가 이 정도의 또 자녀를 가진다면 이건 누구나 사실 꿈꿔봄직한 일이고 예, 보편적인 그냥 목표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래서 이 900명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면 애를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본 건데 사실 41.6%는 10년이 지나서 사실 애를 갖기도 하더라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참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될지 참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예, 그 해석이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책에 저자분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데이터를 사실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 그럼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 10년 뒤에는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 10년이나 더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예, 그 희망 고문 같은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통계적인 이런 얘기로 사실 그 뭐 유산이나 난임을 고통받는 분들한테 그런 통계로 이렇게 뭐 위로를 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아마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가임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해도 되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런 한정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내가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나는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쨌든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임신은 그렇지 않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확률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속하게도 계속 확률이 줄어요. 시간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그러니까 그 임신할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한 20대 이때는 거의 한 80%쯤 되다가 이게 점점 이제 떨어져가지고 40대가 넘어가면 한 36%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요 그래프는 이 나이 연령별로 그러니까 불임 확률. 이제 이분은 진짜 이제 그 임신이 안 된다고 뭐 진단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한 70%의 그런 그 임신 원하는 사람들도 해도 이 시기가 되면 한 3분의 1 정도를 성공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이제 0%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률 싸움이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나는 계속 간절해지고 더 하고 싶어지는데 실제로는 점점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이제 불안한 그런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성적은 사실 7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거기에 맞는 학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뭐 내가 공부 못 했으니까 뭐 이게 되는데 이 아이는 있거나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정말 진짜 없으면 그냥 없는 거죠. 그때 오는 상실감이 엄청나게 사실은 크다는 제로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상당히 많이 이제 힘든 문제가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엮인 거죠. 이 애를 가진다는 거는. 그래서
나만 그냥 혼자 노력해가지고 내 혼자 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 손자가 이제 태어나겠구나. 또 이걸 바라고 내 조카가 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의 어떤 그 기대하는 그런 뭐 틀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자기 자신하고 계속 뭐 갈등이 만약 생기려면 얼마든지 사실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많이 고민스럽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화적 차이라는 게 또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은 뭐 언제 해야 된다. 그다음 첫째 뭐 남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들고 더더욱 이제 힘든 건 이제 난임 시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 이제 시술을 할 때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막 끝도 없는 이런 그 롤러코스터 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시험만 치는 꼴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뭐 노력할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단순한 생으로는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는 선택하지 오히려 않아야 되는 그 정상인 그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자식이 나중에 이제 내가 늙어서 뭐 잘 돌봐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뭐 이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그 임신을 계속 그래도 하려고 하는 어떤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 임신에 대한 그다음 출산해서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사적인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스로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남과는 다른.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그냥 난 애 몇 명이면 몇 명 낳고 싶어. 뭐 거기서 그냥 대부분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적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남자고 여자고 사실 어느 누구가 가정을 내가 어떻게 꾸릴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면서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난 나중에 크면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고 애는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다 이제 뭐 애 안 낳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 그런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자서전 또는 서사전이 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굉장히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바로 이 가정이 있고 애를 얼마나 놓을까 그다음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정체성이 굉장히 큰 한 축을 이제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성한테 이제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남녀 사실 평등하다는 평등주의자거든요. 차별주의자는 전혀 아닌데 근데 아무리 평등하고 싶어도 남자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유류라는 게 결국 젖먹이 동물인데 1년 동안 애를 배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상고를 겪고 또 뭐 1년 정도 이상을 젖을 계속 먹이면서 하는 거랑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남자랑은 사실 경험치가 압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름은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자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임신이라는 문제가 사실 남자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전을 이제 계속 시도하고 고통받고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상, 상심 문제, 그다음에 좌절의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이런 것들, 예. 사실 겉으로 보면 그냥 그냥 유산했어요. 뭐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데 우리 내적으로 신적 고통은 계속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비디오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듯이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반복되고 또 고통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적 고통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데 자기 너무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뭐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나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요 문장이 다예요, 사실. 예. 이런 내적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예,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비교적 건강하게 반응을 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고요. 예, 이 고통을 어쨌든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이제 넘기려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 굉장히 일시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계속 집착을 하고 거기에 계속 놓여있게 되면 그 자체 때문에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그 고통 속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겪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유산을 이제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 책에도 나오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그 요약을 좀 했는데요. 애도 과정과 감정의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되게 이제 첫 주, 그 다음에 한 3주, 4주째까지는 그냥 내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나랑은 전혀 다른. 네. 이게 사실 입원을 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착 이렇게 안고 포대기도 갖고 와가지고 갖고 이렇게 애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느낌이 사실은 얼마나 괴로울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주에 이런 그 경험하는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무감각, 별 느낌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아까 이제 외상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지금 현재 이 현실이 현실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닐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기죠. 그러니까 뭐 어려진한테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거, 뭐 누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깊은 슬픔, 뭐 이렇게 죄책감 이런 것들은 이제 죽게 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아기한테 대한 그런 애도의 감정, 뭐 이런 걸 거고요. 상실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제 분노와 질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좌절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도전을 막 하다가 우리가 탁 좌절하잖아요. 그럼 그때 거의 달아서 올라오는 게 분노예요. 왜 나만 이런 그런 심정이 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가 느껴지고 옆에 있는 뭐 진짜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만 지나가도 질투 또는 그 이상의 그런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한 수주를 지나서 뭐 한 4주, 5주 뭐 이쯤이 되면 뭐 딱 어떤 정확한 기간이 사실 있지는 않은데요. 이때가 되면 저런 이제 상태에서는 좀 많이 회복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어떤 문제들은 더 선명하게 좀 더 저희가 경험을 한다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막 눈물이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한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내가 피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의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많이 있는 곳,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곳들을 왠지 그냥 가기 싫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본인 자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실에 대한 집착, 아까 그 애도 기간이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걱정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애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막 여러 가지 사실 계획들을 우리가 짜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있는 친정이 있는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들요. 그 다음에 애를 놓고 나면 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몸을 다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다음 운동은 그러면 언제 시작하지? 난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시 이제 새로운 결정 상황에 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불확실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마음의 동명,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실하고 관련된 건데 애도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애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진짜 누가 같이 이제 오래 살다가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애도 반응들을 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죽음을 사실 이제 수용하기 어렵고 계속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이 이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상태고 고인의 기억이 계속 이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내가 이걸 이제 통합을 한대요. 그래서 그 고인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이런 게 이제 통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약간 좀 감정이 조금 이렇게 날아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사한 경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실 애기 얼굴을 물론 뭐 초음파로 이게 얼굴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봤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여기에 대한 사실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애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쉽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조금은 그러니까 진짜 있던 사람이 없어질 때보다는 조금 뭐 낫다고 할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특정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애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예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아까 그 제목에서 보셨듯이 일단 이때는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그 변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 정말 깊이 병을 앓고 거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앓는 것도 아니고 안 앓는 것도 아니고 나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쓰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기간만 자꾸 길게 되고 된다 뭐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요. 유산을 사실 애도하는 방법에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도는 없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 정답이 없고 상대방의 어떤 애도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앓고 싶은 만큼 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돼야 회복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이런 감정은 절대적으로 이해될 만하니까 이거를 어쨌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둔나게 하는 척갈인자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또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면 또 내가 자극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기 시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찾게 되면서 내가 이제 회복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뭐 한 수주 정도는 이런 감정을 일단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이제 이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감정만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다
뭐 대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예, 파괴적인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사실 이건 병적인 거예요.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많이 허용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